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윤서연 그리고 우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조는 2조고요. 네, 심사위원님들께서 이제 뭐 구별하시니까 저희 조는 2조고요.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배 구조 포맷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원 소개인데요. 여기 간략하게 그냥 제가 팀장이어서 기업가동실을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고 지금 정현이, 성빈이, 홍정이, 제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5명 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차인데요. 일단 먼저 국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이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과제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로 나아가서 어떠한 나라에 가서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내가 만약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할 것이냐 그거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국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선택한 회사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 단계별 기업 지배 구조 포맷 디자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총 5가지 단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 초기, 생존, 성장, 승계 이렇게 총 5가지의 단계로 포맷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의 선택국가 설명인데요. 여기서 혹시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나 이 나라 안다. 오, 한 명. 혹시 심사위원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조원희 변호사님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라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과제를 수행하면서 막 찾는데 별로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좀 되게 자세하게 어떤 기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원희 변호사님 있으신 되게 아래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뭐지? 봤더니 조원희 변호사님이 에스토니아의 이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일단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건 일단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 탈린밸리, 그러니까 탈린이 이 에스토니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막 탈린밸리, 유럽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불리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되게 이게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굉장히 이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일단 이레지던시라고 해가지고 전자 이 준증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내가 15만 원만 내고 한 1시간 정도만 딱 소요를 하면 그냥 인터넷 상으로 해서 법인 설립과 이 레지던시까지 다 전부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 방문하지 않아도 혹은 다른 일종의 이런 절차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혁명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나라를 조사했었어요. 북유럽에 뭐 되게 유명한 뭐 노르웨이나 뭐 이렇게 핀란드, 뭐 스웨덴, 네덜란드 뭐 이렇게 굉장히 선진국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소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모습이 많더라고요. 협동조합 중심이라든지 뭐 이러한 면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딱히 뭔가 특이점을 찾지를 못해서 그 와중에 고민하고 있다가 찾은 나라가 바로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는 창업과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25년 만에 연간 1만 개가 넘는 신설 기업을 배출하고 있는 창업 대국이고 창업 열풍에 힘입어서 지난 1분기 고용자 수가 직전 분기보다 2.8% 늘어난 유럽 연합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토니아를 선택하였는데 여기 3,2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 제가 정답을 써버렸는데 이거를 정답이 뭐냐면 이 전자시민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시민권을 받은 외국인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창업한 법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국인이 창업한 그런 법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에스토니아에 가서 창업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형태를 설정을 할 텐데 먼저 이게 에스토니아에 주로 있는 많은 회사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 저희 발표를 한번 중간에 했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저희 발표를 못 들으셨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저번에 이 국내에서 하는 스타트업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택한 회사 형태가 바로 한명 합자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존재하지 않는 회사 형태잖아요. 대부분이 주식회사고 혹은 있다 해도 뭐 LLP나 아니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정도고 근데 저희가 한명합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약간 저희의 이 이념상 뭔가 진짜 피를 나누는 형제 같은 그런 자매들이 모여서 약간 이렇게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사람이 갖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에서 한명합자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거를 에스토니아 가서 이어갈까 아니면은 그래 현실적으로 힘들지 하고 그냥 상장회사나 주식회사로 넘어갈까 하고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냥 한명합자 회사를 그대로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명회사에 대한 뭐 설명 딱히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한명회사를 선택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맷 디자인을 보여드릴 텐데 준비 초기 성장 회수 승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이게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기업 지부의 구조 포맷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빽빽하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정말 네, 너무나 힘든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 중에서 가장 단계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인데요. 제가 아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이 전자시민권에 대한 이 정부의 그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분짜리인데 While some countries push people away, Estonia pulls them in. What kind of problems can e-residency solve for an entrepreneur? Say you're a freelance writer in Ukraine and you need to receive international payments. E-residency enables it. Or maybe you run a startup in India and need access to cross-border capital to help scale internationally. E-residency allows it. What if you're a digital nomad or expat and want to run your company after you move to a different country? E-residency is the answer. You might be outside the EU, but want a trusted company registered inside the world's largest single market. E-residency can make it happen. Or if you're already an EU citizen, but you want to lower the cost and hassle of administrating your company, e-residency makes that possible. Maybe you have multiple board members all over the world. E-residency means board decisions and contracts can be legally approved online instantly. Whatever your nationality, whatever your situation, applying for e-residency is the best way to run a global EU company fully online with minimal cost and hassle. Apply for e-residency today and join our new digital nation. e-resident.gov.ee 네, 이게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직접 만든 그런 홍보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잘 만들어서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막 이 레지던스 막 allows it, 막 이 레지던스 뭐 웨이팅 파스 그러면서 막 엄청 굉장히 이 레지던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가 결국 뭐냐면 전자시민권으로 할 수 있는 시민권이라고 해서 사실 자칫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민 가서 탈조선 해야겠다, 나 진짜 여기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여기 전자시민권 바로 받고 여기 나라 가서 살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시민권이 결국에는 이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오로지 창업 스타트업만을 위해서 만든 제도임에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나 참정권 같은 거는 이 전자시민권으로 보장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법인 설립 혹은 세금 업무 아니면 은행 업무, 전자서명,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자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단 준비 단계에 처음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막 구구절절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뭔가 그런 심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 로케이션 인디펜던트가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자시민권 발급하는 거에서 이 의미는 바로 에스토니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그냥 내가 글로벌 시장을 마케팅으로 타겟팅하고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충분히 이분들이래 이 에스토니아가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스토니아가 이런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 단계에서 이 레지던스라는 시민권을 받아서 가서 법인을 설립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청자는 디지털 노마드, 소위 말하는 요즘 되게 핫한 주제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나 아니면 EU 시장에 접근을 원하는 그런 창업자 혹은 스타트업, 블록체인 관계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 단계에서 아이템 선정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토니아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사실 활발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EU 국가이고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다 북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유럽 시장을 타겟팅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접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창업 아이템을 고를 때 약간 이 카피캣 같은 그런 아이템 말고 뭔가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노릴 수 있는 뭔가 좀 더 이렇게 거대한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고 느껴서 이러한 분야에서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초기 단계인데요. 일단 가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어쨌든 법인을 설립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법인을 설립했으면 저희가
주소지 설정과 회사 등록비 납부 같은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소가 있어야 되면 내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주소를 뭐 사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가 허용한 가상오피스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그리고 법률 계약서까지 굉장히 편리한 뭔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계좌를 설정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대면 인터뷰 필요한데 홀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면 인터뷰도 필요 없이 그냥 방문 없이 법인 계좌 개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 계약서인데요. 이게 저희 그 스타트업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다양한 계약서가 많잖아요. 근데 에스토니아 정부 자체에서 이 스타트업 지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업계 표준 같은 거를 다 일일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요 계약서는 고용계약서 혹은 무역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협약, 초과근무 협약, 그리고 소유권 책임에 대한 계약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가져온 샘플인데 이게 고용계약서예요.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직접 만든 약간 표준안 같은 고용계약서인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뭐 아주 특이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오직 스타트업 초기 단계 혹은 준비 단계만을 위한 그런 다양한 계약서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단계에 이렇게 법률계약서나 법인계좌 개설 그리고 법인 설립까지 이런 다양한 절차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생존 단계에 들어서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정현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제가 발표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생존을 해야 돼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설립된 지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설립한 기업이 그리고 이제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데스밸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걸 팀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이거는 우리가 이거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우선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제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해외 투자인데 이제 해외 창업이고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본 결과 우리가 약간 내부적으로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일단은 자국이 아니라 아무리 전자시민권 이 레지던스를 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국에서 창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살아남기가 더 어려운 환경인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에 있어서 뭐 에스토니아는 그러니까 이 레지던시나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해외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자금 조달 역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에스토니아에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를 찾아보니까 되게 국내와 그리고 에스토니아 간의 비교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게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받는 기업의 수가 거의 90%에 달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아요. 즉 스타트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에스토니아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고 한국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하고 보니까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토니아는 약간 탈린 밸리 이런 식으로 약간 실리콘 밸리 같은 그런 존재로 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VC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벤처 투자 업계가 에스토니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스타트업 포럼도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스타트업 투자금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10년 새 1,700%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냐? 약간 여전히 모태펀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VC가 막 투자를 하고 거기다 관심을 보고 막 관심을 쏟고 막 우리나라 기업에 와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너네한테 투자를 해. 약간 이런 움직임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사업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긴 하지만 펀드 오브 펀드 방식의 약간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여전히 한국은 약간 정부 주도 아래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게 우리가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정말 명확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딥하게 들어가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지표가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지표예요. 여기 FDI가 해외 직접 이제 투자 수라는 뜻인 투자 지수라는 뜻인데 일단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이제 GDP 대비 이제 FDI 이제 스탑 지수인데 보면 에스토니아가 상당히 월등히 높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걸 이제 나타내냐면은 이게 약간 1로 갈수록 저 숫자가 1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1에서 멀어질수록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시면 어때요? 이제 거의 1에 육박하죠. 근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에서 굉장히 계속 해마다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이제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환경이고 약간 아직까지도 그들의 관심 바뀌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에스토니아는 확실하게 내가 그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이제 생존을 좀 이제 할 줄 알게 됐어요. 데스밸리를 조금 극복하고 이제 성장 단계로 왔습니다. 그럼 성장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이 조금 중요하지라고 생각해본 결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기업이 자본을 어느 정도 끌어모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사람들한테 얼마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성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요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단계를 이제 접어들면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창업 멤버들한테 바로 그 돈을 이제 즉각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재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배의 의사결정 순간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희가 찾아본 결과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도 한국이랑 굉장히 이제 차이가 뚜렷했던 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가 20% 정도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법인세가 배당할 때만 20% 세금이 발생해요. 이게 뭐 무조건 법인세를 무조건 20% 이제 무시해야 돼요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재투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좀 유예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분배할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당장은 기업에 재투자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진세 형식이고 평균 22%가량이 들고 있고 GDP 대비 법인세 3.4%가 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럼 일단 에스토니아는 그 법인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럼 당장 우리가 재투자에 이제 이게 투자를 하면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이 세금이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채택을 했나? 하고 보니까 이제 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이게 이제 매력적이다. 왜 매력적이냐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을 통해서 약간 외부 인력과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창업과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가도 더 부유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원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가 에스토니아인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내수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에스토니아는 현재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약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배워야 점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에스토니아에서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약간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 하고 알아본 게 바로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이프 기업이 이제 에스토니아 기업인데요. 이 스카이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런 이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자기 기업에 재투자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자국 스타트업의 종잣돈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스카이프는 그래서 약간 내가 기업에 재투자해서 기업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자본만 늘었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도 함께 남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이제 자기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속속들이 자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계열사 같은 걸 이제 만들면서 약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거의 이제 네트워크 연결 업계의 70%가 스카이프 출신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스타트업 창업의 선순환을 이끈 아주 좋은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까지 했고 내가 이제 이거를 승계할 단계가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승계를 할 것인지 회수를 할 것인지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해본 결과 당연히 이걸 이제 누구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에스토니아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달랐어요. 굉장히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거의 65% 가까이 됩니다. 저게 이제 명시되었다시피. 그래서 상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전문 경영인을 두세요 하고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전문 경영인 내가 두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기업에 이제 나만 해도 만약에 내가 한 기업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나의 이념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자식 혹은 우리 친계 이제 가족들에게 이걸 상속해주고 싶지 전문 경영인 따로 둬서 그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하고 우리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켜주세요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가족 승계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에스토니아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상속세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해 비즈니스 세미나가 에스토니아에서 엄청나게 크게 열립니다. 거의 유럽의 모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여기 에스토니아의 한 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에스토니아는 이제 가족 경영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됐나를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봤는데 굳이 이 상속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뭐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는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토니아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에스토니아는 부동산 보유세도 없었어요.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이익을 배당할 때 20%의 어떤 그런 세금이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뭐 굳이 막 상속세도 세금이 내고 부동산도 내가 세금을 받아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세금을 매겨가면서 그렇게 기업들에게 부담을 쥐어주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시스템을 채택했냐라고 보니까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이런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인력과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에스토니아 자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러면 당연히 정부도 여기에 힘입어서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에스토니아 국가는 약간 이런 그 법적인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승계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5% 가까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기업을 내 친계 뭐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 이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당연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에스토니아와 약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법적인 시스템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상속세율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5단계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초기 단계, 생존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마지막인 승계 회수 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저렇게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저렇게 키워드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준비 단계에서 이 레지던시 발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데스밸리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성장 단계에서도 분배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상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창업을 할 경우 약간 이러이러한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그 팀의 그 기업 이제 지배구조 포맷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팀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봤는데 우선은 한 학기 동안 뭐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 팀원 다들 너무 수고가 많았고 정말 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행복한 한 학기였고요. 이 수업에서만큼은 물론 힘들었습니다. 힘든 만큼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막 이거 중간 때 저희가 그 책을 저희 팀원이 거의 이제 8권을 읽었는데 책을 한 사람당
거의 평균적으로 2권을 읽었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다들 이제 너무 잘해주고 막 PPT도 알아서 만들어오고 이러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줘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